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주제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교 이슈, 미 대선 얘기도 잠깐 해보고 특활비 네, 공방, 공수처장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은 일본 가 있고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선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부터. 자, 박지원 원장 하면 뭐 우리 최영일 평론가하고 방송도 참 많이 해서 네네. 예, 잘 알고 있는데 워낙 발이 넓어서 뭐 국내외 인맥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자, 지금 스가 총리 예방을 조율 중이라는 외신이 이제 오전에 나왔었는데 네네. 조금 전에 또 만났다는 속보도 네, 들어왔네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예. 이제 좋은 징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 의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아마 스가 총리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 뭐 일단 정상은 아니고, 그럼 특사인가 혹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갔나? 그건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아하, 특사는 아니고, 예. 예. 일단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 취임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문제가 바이든 이제 행정부에서 반드시 또 부각이 될 텐데,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때 오바마 행정부의 물리 추동 때문에 위안부 협정도 했는데 졸속이고 당사자들이 용납하지 않았고 네. 이 일이 여러 가지로 꼬였었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한미일 이제 안보 동맹 때문에 이 한일 간에는 또 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이 저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예. 언제든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다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여기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섰는데 적임자입니다. 아, 그렇죠. 먼저 이 자민당, 뭐 일본을 장기 집권하고 있는 사실 뭐 일당 독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본은 나와요. 예. 나머지 야당이 워낙 군소하다 보니까 집권 가능성이 없고 예. 뭐 이 민주당이 한두 번 정권을 잡았던 적이 짧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니케이 간사장은 자민당 간사장은 이 그래도 지한타로 통합니다. 네.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스가 총리를 이제 만들어낸 킹메이커로도 불리는 인물이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와 만날 것인가? 근데 지금 면담 소식이 들려온 걸 보니 그래도 초기에 지금 단추들을 잘 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좋은 징후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가장 뜨거운 감자를 이제 일본 그러니까요. 총리와 우리나라의 국정원장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음. 양국 간의 시각과 이제 이 해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정도에는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해결돼야 뭐 그다음에 이제 네.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스가 총리의 첫 번째는 모든 일본 총리가 그렇긴 했지만 이 북한에 들어간 일본의 납북자 문제 이 해결을 계속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에게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종종 하거든요. 예. 이 문제도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최고의 정보통이자 전문가죠. 그렇습니다. 대북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오갔고 100%는 아니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 측과 일본 측에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 접촉점들을 찾아내고 있을 것이다. 아유, 이런 예. 점에서는 이제 꾀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연세가 참 많으신데 한 80 지금 되셨잖아요. 바이든 시대에 예. 내 나이가 어때서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이면 뭐 70대의 관록 있는 정치인들이 예. 국제 무대를 좀 누벼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법을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뭐 일단 들어오면 더 이제 자세한 내용 또 어찌 보면 국정원장 입장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정부 발표가 이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한번 뭐 한일 정상회담까지 지켜보면 좋겠고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예. 일본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 이렇게 손을 그었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이제 반전이 있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어쨌든 뭐 좋은 결과물을 손에 쥐고 좀 귀국을 했으면 좋겠고 네. 나중에 뭐 이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왠지 이 박지원 원장의 방일은
박 원장 자신이 좀 아이디어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요. 예. 저는 아마 조만간 미국도 갈 거라고 보는 아이고, 것이 그렇군요. 예. 바이든 당선인하고도 개인적인 교분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도 또 활용할 여지가 있고 현재 저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과도 가장 잘 통하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인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 정세가 좀 꿈틀하는 격변기에 북한, 미국, 일본을 놓고 박지원 원장이 좀 마지막 뒷심을 한번 인생에서 발휘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 일본, 미국이죠. 미국에 가 있는데, 자, 지금 뭐 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거 어떻게 앞으로 또 큰 변화가 있을까? 큰 전환점을 맞는 셈인데, 맞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나는데요. 예.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로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제 워낙 그 격분 상태라 가족하고도 좀 이제 치고받고 있다라고 들려오고요. 뭐 국방장관도 바꿨다면서요. 임기 말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바로 트위터 경질됐습니다. 이 에스퍼 장관은 자신은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그래도 할 말을 한 사람인데 나 말고 누가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코로나19가 난리가 났을 때 이 세인트 존스 교회라고 백악관 앞 교회에 200m를 걸어가서 성경책을 들고 언론 보도용 이제 쇼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때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을 대동하고 갔어요. 그래서 군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또 이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흑인 인권 시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군인이 동원돼 있었거든요. 막내라고. 근데 이 국민들을 군이 막아서 놓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군 수뇌부와 함께 교회를 유유히 갔다. 이게 대통령이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쇼에 군이 둘러리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와서 합참의장은 해명한 게 나는 몰랐다. 그때 그런 분위기로 연출되는 건지 몰랐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하고 사과했고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요때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을 핑계로 빠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불만을 표했을 텐데 이후로는 이 대통령의 이 처신이 잘못돼 있다라고 비판을 해왔죠. 원래는 예스맨이었는데 이때부터 완전 이제 좀 예스맨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 이전 국방장관은 상당히 이 한미 동맹 전통을 중시하는 인물이고 방위 분담금 협상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경질이 됐는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와서 뭐 우리한테 좀 까칠하게 했던 게 사실인데 정작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동조할 수는 없다. 경질된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외에도 지금 하나하나 날아갈 판인데 폼페이오 국무장관만은 이제 유일한 트럼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모릅니다. 하노이 때 존 볼튼 회고록에 보면 폼페이오가 그렇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뒷담화를 많이 한다고 폭로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억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것이 이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잘 매듭짓겠다. 그래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그 마지막 수습을 위한 논의를 pompeo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바이든 캠프의 유력 외교통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바이든 캠프와 비선 접촉을 할 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인데 일단은 비공식 접촉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한반도 문제에 뭐 전략적 인내라든가 이 불가녀 원칙 이런 거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들겠다 하고 정부가 또 한 번 중재자 역할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우리가 유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이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참 우리 국민들 보기 싫은 모습인데 이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의 특활비 공방 뭐 솔직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특활비 공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윤 갈등 연장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특활비 공방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 장관은 이제 이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지 않습니까? 예. 사사건건 부딪혔고 이제 또 윤 총장도 요즘에 작심 발언, 국정감사 이후에는 이 법무부 또 이제 추 장관 잘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좀 언론에 너무 부각이 돼서 대선 지지율이 지금 10% 후반대로 막 훅 가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빼달라고 하지만 이제 여론조사 기구 안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이 이제 조금 원론적인 말로 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부장검사 승진자들에게 이제 교육한다 강연을 했고요. 예. 어제는 또 차장검사 승진자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처음에 나온 메시지는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움 없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그래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이게 또 이 정부 들으라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들리네요. 저항적 지금 이 상황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고 해석이 막 나왔고요. 예. 어제는 조금 더 원칙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 예.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정부 권력의 신여라고 과거에 비판받았던 것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국민과 정부를 나눠서 지금 우리 정부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다 하고 또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 아닌가. 일단은 한번 의심이 드니까 해석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일단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특활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증빙이 없는 거잖아요. 알아서 쓰게 하는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검증한다는 건지 그 법사위원들은 또 가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가 어느 기관으로 갔다. 이것은 당연히 남고요. 이 돈을 수령했다 정도 남습니다. 그 정도는 남아요? 어디에 얼마 갔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네네, 그럼요. 이 정부 예산 배분은 다 나옵니다. 올해 이제 국정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인데 원래 특활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가 올해 보니까 특활비가 증액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 장관이 이게 특활비를 검찰이 특히 검찰총장, 대검이 이거 뭐 쌈짓돈처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여야에서 막 이제 가서 어제 대검 현장 검증까지 했는데 이 94억 원의 이번 특활비 좀 줄어들곤 있습니다. 과거보다. 근데 첫째, 추 장관은 나는 특활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면피가 되느냐? 야당 의원들은 어제 똑같은 대검을 같이 조사하고도 무슨 얘기냐? 대검으로 내려보낸 94억의 특활비 중에 10억 원 이상이 법무부로 돌아갔다. 장관이 이거 안 썼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냐?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은 방탄을 하고 있는데 추 장관은 정말 한 푼도 안 썼다. 근데 그렇다면은 장관도 모르게 대검으로 내려보냈다가 마치 리베이트처럼 돌려받은 10억여 원이 법무부 누가 어떻게 썼단 말인가. 꼬리표 없는 돈을. 근데 검찰국으로 간 것으로 확인돼요. 법무부 검찰국. 근데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와 행정, 예산을 담당하는 살림살이 조직이에요. 이 특수활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장관은 정말 특활비를 안 썼다면 그 법무부로 돌아간 돈은 어떤 이 경로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유통되었는가 이 숙제가 또 남고 그러면 법무부 기관의 수장으로서 추 장관은 자신이 썼냐 안 썼냐를 떠나서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민망해지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야당은 추 장관도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고요. 여당은 추 장관은 몰랐는데 이거 봐라 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찰과 이 관행적인 고질적인 주고받기가 계속 있어왔던 거 아니냐. 이미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초기에 이 돈봉투 사건이 있어서 이 법무부 이 검찰국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고위직이 몇 명 징계를 받고 옷을 벗고 그랬거든요. 그때 왜 안태근 검사 맞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 관행이 추 장관이 들어와 있는데도 암암리에 있었던 것인가. 이건 추 장관이
전 또 내부 감찰하겠다. 이렇게 이제 스콸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 그래도 지금 감찰권, 지휘권, 인사권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이제 내부 평검사 비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자충수가 될지 지금 보수 언론들은 그러네요. 이게 자살골이다, 자충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다른 일부 매체들은 다른 입장도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정리가 될 것 이 같네요. 특활비라는 건 정부기관 어디나 좀 더 투명해져야 되겠고 사실 맞습니다. 추윤 갈등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한 걸 넘어서서 이제는 무관심 쪽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도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